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면서 뭐 어제 오늘자 뭐 신문 기사 쪽에서 엄청 난리나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재집권함에 따라서 과연 경제에 미친 효과는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그 트럼프 노믹스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노믹스 하니까 이코노믹스 경제 정책. 그래서 트럼프 경제 정책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집권을 했었죠? 과거에 2017년도였죠.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그래서 보통 이제 4년 집권하잖아요. 그래서 4년 집권하고 평가 좋으면 다시금 선거에서 재집권이 가능하죠. 그래서 대략 최대 8년까지 가능한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이하게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 하게 됐죠. 그래서 내년부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그럼 앞으로 4년 정도 더 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트럼프 1.0, 뭐 이때가 이제 트럼프 2.0 해서 우리 이제 내년도부터 영향을 직접 더 받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한 번 되고 두 번째 재집권할 때 연속된 게 아니라 한 번 텀 쉬었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뭐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보면 재집권한 경우가 되게 많죠. 저 앞에 있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8년 했죠. 연속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대통령들이 8년 했었는데 예전에 그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년 했다가 원래 재집권 했었는데 암살로 실제 그 후반기 4년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이하게 연속 8년이 아니라 4년 했다가 중간 텀 했다가 다시 4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108년 만에 굉장히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었죠. 이분이 이제 약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민사소송 쪽에 약간 이제 범죄자로 인정이 되어서 저번에 한번 이제 머겁도 찍고 했었는데 그런 대통령 중에서도 108년 만에 특이하게 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요 분은 결혼도 3번 했었죠. 이번 그 멜라니 여사가 3번째 부인이잖아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난 사람이죠. 일반적인 분이 좀 아니라고 좀 보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무슨 당이에요? 공화당이죠? 그래 민주당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했을 때 우리나라 좀 다른 게 막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뭐 숫자가 다 정해져 있고 뭐 270호인가? 그 넘어가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한국과 다른 선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해리스가 나왔고 공화당은 트럼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막 여론에서는 해리스가 될 것처럼 막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리고 뭐 또 유명 연예인들이 해리스를 많이 지지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지지했고 근데 트럼프는 특이하게 거의 뭐 유명한 연예인들보다는 그 머스크 테슬라 그 사람이 지지를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썼죠. 그러면 되는 바람에 지금 테슬라 주가도 막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주가뿐만 아니라 그 머스크와 좀 관련돼 있는 코인이 있죠. 도지코인인가? 그것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집권하게 되면 머스크한테 뭐 한 자리 줄 것처럼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를 지지했던 뭐 유명 미국 연예인들은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트럼프가 약간 보복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막 그때 한참 뭐 연예인들 블랙리스트 얘기 있었는데 미국은 과연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 모르겠으나 약간 트럼프가 좀 약간 벼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자, 그냥 상식입니다. 공화당의 심벌 동물은 뭐죠? 공화당은 항상 선거 나올 때 동물 모양 나오거든요. 공화당 나오는 게 코끼리죠, 코끼리. 민주당 뭐 나와요? 당나귀죠.
그래서 코끼리가 예전에 1800년대 이제 그림으로 공화당 신문 나왔을 때는 약간 이제 비꼬는 투로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약간 이제 코끼리가 사자한테 놀래서 뒷걸음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려졌는데 이거를 이제 공화당 쪽에 좋게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 자체가 워낙 이제 등치 크고 위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벌 동물이다 이렇게 한 거죠. 반면 민주당은 당나귀에서 약간 이제 소박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이잖아요. 해리스는 약간 흑인 계열에 좀 가깝고 그래서 백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그 공화당을 지지한 쪽이 특히 이제 미국은 기독교다 보니까 기독교 우파가 엄청 지지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이거 이제 역사를 보면 트럼프 과거에 기독교 우파에 약간 이제 힘을 얻은 공화당 같은 주자 중에서 약간 밀린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나서 기독교 우파의 힘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독교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기독교 우파 쪽에 유명한 뭐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 지지 성명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은 항상 이제 뭐 동성애 같은 것도 뭐 지지하고 차별 금지 같은 거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쪽 기독교 쪽은 그게 좀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보면 종교 영향도 무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만든다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면서 한국 내에 있는 이제 기독교 쪽에서도 집회도 막 하고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막 해리스 쪽에 반발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민이었어요. 이민 정책. 그래서 이민을 좀 자유화시켰죠. 자유화하다 보니까 그 멕시코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 많이 넘어오면서 그 많이 피해본 지역이 어디냐면 텍사스주였어요. 거기가 이제 멕시코 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멕시코에서 넘어오신 이민자들 많다 보니까 굉장히 피해를 얻었고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텍사스주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거기 이민자들을 막 중앙으로 미국 중앙으로 막 트럭으로 실어 날려고 했었대요.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무조건 뭐예요? 반이민 정책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이민 정책을 좀 자유화하는 게 좋을지 반이민 정책을 하는 게 좋을지 굉장히 좀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트럼프 됐기 때문에 반이민 정책에 따른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 똑같죠. 외국인 노동자를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청소를 하거든요. 아파트 안에서 뭐 주차장 청소할 때 보면 그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청소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방 가시면 외국인 노동자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만약에 못 오게 막아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일하실 분도 적을 뿐더러 그 다음에 실사 뭐 자국민을 쓴다 하더라도 높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임금 인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임금 인상되기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물가 계속 오른다고 전제하면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럼 이것도 다른 나라의 파급이 되겠네요. 그럼 달러 가치도 영향을 줄 뿐더러 다른 나라의 금리 정책도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금 각 신문들, 뭐 연구소들이 계속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데 한국이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한단 말이죠.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가장 큰 타격받는 거는 중국이겠죠. 그래서 중국이 가장 큰 타격받을 거고 한국도 더군다나
타격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노믹스의 핵심 정책은 뭐겠습니까? 세 개예요, 세 개. 일단 반이민 했지만 첫 번째 뭐다? 관세 정책이죠. 두 번째는 감세 정책이다. 세금 감면.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뭐예요? 반이민 정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반이민은 지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거는 뭐 경제 정책보다는 행정 정책인데, 이런 정책이 역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렸고,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관세나 감세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일단은 세금 감면이에요. 직관적으로. 그럼 세금 감면하면 우리랑 똑같죠. 감면하면 세수 부족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세수 부족을 뭘로 메꿔야 돼요? 이게 지금 약간 난해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관세로 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감면된 거를, 세수 부족을 관세로 메꾸겠다, 이런 또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보죠. 감세 정책. 세금 감면이에요. 그래서 감세 정책 하면 이게 공화당의 기본 정책이에요. 공화당 쪽. 그래서 공화당 쪽의 기본 정책은 뭐냐면 공급 중시 경제학을 강조하거든요. 얘네들이 공급을 중시하는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요 관련된 유명 곡선 들어보셨죠? 래퍼 곡선이라고. 아서 래퍼가 곡선을 그렸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즉흥적으로 냅킨에다 그렸대요. 그 그린 게 미국의 경제사 관련된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래퍼란 분도 현재 살아있는 걸 알고 있고, 이분이 그린 그림이 래퍼 곡선이다. 자, 가로가 세율, 세로가 조세 수입이에요. 이렇게. 자, 세율이 0%면 조세 수입 없겠죠. 자, 세율이 증가합니다. 자, 증가하면 조세 수입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쭉 증가하다가 일정 단계가 넘어가면 오히려 조세 수입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줄까요? 너무 세금 많이 걷으면 조세 저항에 직면해요. 예를 들면 자국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가 돈을 엄청 버는데 세금이 굉장히 비싸다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민 가죠. 그래서 세금 부과하지 않는 다른 나라로 이민할 수 있거든요. 특히 축구 선수 같은 거 보면 그 중동 가시면 중동 연봉 받을 때 세금이 없대요. 그래서 아무리 연봉 많이 받아도 세금을 많이 떼면 내가 받는 세후 연봉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예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조세 저항으로 조세를 쭉 줄 수밖에 없고요. 만약 세율이 100%다. 자, 100% 돼도 조세 수입 0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내가 100만 원 돈을 벌었어요. 근데 세율이 100%예요. 그러면 100만 원 세금 내기 때문에 내 돈은 0이 되죠. 그럼 내가 일을 안 해도 0원, 일을 해도 0원이에요. 그럼 일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럼 정부는 조세 수입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걸 래퍼 곡선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주면서 미국이 어디 있다고 래퍼가 주장했냐면 여기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곡선을 제시한 게 레이건 대통령 때.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198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통령 때 이 곡선을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미국이 있다. 여기 있다. 그럼 세율을 뭐 해라? 낮추라는 거예요. 인하해라. 그럼 세율을 뭐 하면? 인하하면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할 거다. 이 그림상. 전 조세 이렇게 증가를 했잖아요. 증가할 거다. 그리고 경제활동도 활발해질 거다. 경기도 좋아질 거다.
호황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화당 쪽은 기본적 항상 세금 감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화당 가까운 쪽 당이 국민의힘 쪽이잖아요. 약간 이제 쉽게 말해서 기득권을 좀 보호하는 거죠. 또 기득권 보호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의 재산도 있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 얘기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현 법인세율이 21%래요. 법인세율을 몇 프로에서 21%대에서 몇 프로로 15%대로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법인세는 뭐예요, 개념이? 보통 이제 기업을 보면 법인 있고 법인 아닌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법인은 좀 큰 규모라고 직관적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큰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면 그만큼 미국 안에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용 창출도 되고 그 다음에 돈도 잘 벌면 또 세금 또 내고 이런 그 변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감세 정책을 지금 지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소득세율도 인하한대요. 그래서 법인세 실제로 15%까지 내려가면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한국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설명드릴 거냐면 달러 정책. 근데 관세는 중요하니까. 자, 달러 정책 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를 강조할까요? 강달러를 강조할까요? 원래 달러 약세를 선호해요. 그럼 이걸 선호한다는 거 약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미국 금리가 인하가 돼야 돼요. 자, 미국 쪽 금리를 계속 낮추겠죠. 그 낮추면 미국에 투자했던 돈이 빠져나가면서 달러는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 금리를 낮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감세 공약했죠? 감세 정책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재정은 푼다고 그랬어요. 확대 재정. 그럼 세금 감면인데 정부처를 늘리겠대요. 그러면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면 뭐 가지고 재원을 메꿔야 되겠어요? 채권을 발행해야죠. 그래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국채 발행이 증가할 거다. 그럼 채권 발행하면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다시 보세요. 채권 발행하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돈이 정부로 흡수가 돼요. 그럼 시중 자금이 뭐하다? 부족해진다고요. 시중 자금이. 그래서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금리 올라가면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달러 약세가 아니라 달러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자체는 달러 약세를 선호하겠지만 달러가 약세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되는 거예요. 그럼 달러 강세는 워낙 뭐예요? 약세죠, 약세. 그래서 한국의 원화 약세가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장기화. 그래서 어제자 오늘자 신문 보셨어요? 환율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1달러당 1,400원 돌파했죠. 네. 원화 약세죠. 그래서 1달러 1,400원 요 환율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사람들은 예측한다는 겁니다. 자, 저 달러 정책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뭐예요? 관세 정책이죠.
자, 일단은 관세 정책 두 가지로 한대요. 첫 번째는 어디예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지금 부과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중 관세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난리 났어요 지금. 표정 안 좋죠, 중국 사람들. 대중 관세 몇 프로? 60%. 60%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를 거쳐서 보통 이제 미국 밑에 멕시코 있으니까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 있잖아요. 캐나다 3국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멕시코에서 들어온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했다는 거죠, 중국에서. 그래서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자 같은 경우에는 1000% 부과한대요. 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제 중국차에 대해서는 1000% 부과. 엄청나죠. 100%도 아니고 1000% 좀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편관세 부과하겠대요. 그럼 보편관세 뭐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거죠. 즉 누구에 대해서? 모든 수입국에 대해서. 대상이 모든 수입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수입하는 제품은 모두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 정도 부과를 하겠대요. 이렇게.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한미 FTA 체결됐죠. 한미 FTA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무관세로 수출이 돼요. 현재 우리나라가 무관세로 미국 쪽으로. 특히 해당되는 게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관세가 부과 안 되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미국 쪽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엄청 돈을 벌었는데, 이제 실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비싸지기 시작하면서 덜 팔리겠죠. 그럼 현대, 기아자동차는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고, 당연히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고, 요 위에 거는 중국 쪽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죠. 그럼 중국은 이제 뭐 자동차 만들었는데 이제 미국에서의 판매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굉장히 저가로 다른 나라에 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는 저가 공세로 굉장히 타격받기 때문에 너도 나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날린 거죠,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관세 부과가 과연 바람직할까?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관세 부과 효과 그림 잠깐 그려볼게요. 자, 많이 보는 그림인데 일단 그림이 뭐냐면 수입국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수입국이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 여기서는 미국이고, 세로가 가격인데 요 프라이스는 한 개당 가격이고, 그 다음에 Q는 해당 제품 관련된 수량이에요. 가격과 수량. 그래서 전기차, 뭐 자동차로 해보죠. 중국은 워낙 전기차가 강하니까 전기차로 봅시다. 전기차 시장. 이렇게. 그럼 미국 안에서 전기차 만들죠. 뭐 한국 GM도 있고, GM사도 있을까. 미국 자동차가 워낙 많으니까 전기차 공급이 있을 거고 전기차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향의 서플라이 커브, 요거는 전기차 공급. 우하향 디맨드는 전기차 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이 수입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한다면 그냥 자국 내에서 공급 수요에서 균형이 결정돼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의 전기차 가격이 P스타로 결정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국내 가격일 거고, 거래량은 Q스타가 됩니다.
자, 근데 중국은 전기세 싸요, 비싸요? 굉장히 싸죠. 일단 전기 싼 이유는 그 배터리 자체 만들 때 원가가 굉장히 싸요. 왜냐하면 실제 그 전기차 핵심 배터리 아니에요, 배터리. 근데 배터리 만드는 주요 어떤 이제 핵심 원료가 중국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가격이 밑에 있는 거죠. 차이나. 그래서 이게 중국산 전기차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국내 가격보다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지금 낮다면, 싸다면 미국 제품도 어떻게 될까요? 싸져요. 이게 가격차가 있잖아요. 가격차. 미국이 비싸고 중국이 싸다면 사람들이 미국 걸 덜 사겠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밑으로 떨어지면서 피스타가 일로 바뀌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은 줄고요. 수요는 증가하면서 요 길이만큼 수입하는 겁니다. 수입. 그러니까 요 수입이 그 중국산 전기 자동차 수입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반면 수요는 이만큼 크기 때문에 이만큼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뭐 한다?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산 전기차 가격에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PC 더하기 텍스. 그래서 요 길이만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안에서는 전기차 생산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요는 줄어들면서 수입이 줄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줄게 됩니다. 그럼 시장 점유율이 준다고요. 그러면 상대적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혜택을 얻는 거죠. 한국은 그만큼 미국에 수출할 때 유리한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관세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발생할 거고, 그러면 미국에서 손해보는 거 없어요? 있어요. 그걸 발표했다고. 그래서 미국이 뭐 하면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에 소비자들이 치루어야 될 비용, 미국 내 소비자 관련된 비용이 증가할 거다라고 피터슨이라는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증가할 거다. 일단 뭐야? 가장 기본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 내 가장 기본 가격이죠.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소비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잉여를 보통 경제 쪽에서는 따져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디맨드 커브가 있을 때 소비자 잉여 처음에 관세 부과 전에는 요 면적이었는데 PC 더하기 T가 되면 요 면적으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그 면적은 요 빗금친 면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누구는 이득 봐요? 미국 내에 있는 미국 내에 있는 전기차 만드는 그 기업들은 또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본다는 얘기네요. 소비자들이. 왜냐하면 중국산이 비싸지니까 당연히 미국 내에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산 전기차는 생산이 아까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미국 경제 정책 하면 뭐 있었어요? 가장 기본이 관세 정책. 이게 워낙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세 정책. 그 다음에 감세 정책. 그 다음에 반이민 정책하고 달러 정책은 이제 금리와도 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금리 영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에 미치는 게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거죠. 중국 쪽. 얘네가 제일 타격이에요. 중국 워낙 경제 지금 안 좋죠. 부동산도 침체요.
소비도 위축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우리나라 가보면 중국 관광객이 좀 많이 준 것 같긴 해요. 과거보다.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워낙 돈이 줄었기 때문에 돈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대략 6.6%였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6.6%였었는데 2.5%포인트 줄어들 걸로 예측한대요. 그러면 2.5 빼면 어떻게 돼요? 4.1%. 약 4%까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한창 중경제 하면 성장률 막 8%, 9%, 10% 이렇게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은 기본 한 5, 6%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만약에 아까 미국이 얘기했던 관세 정책 그대로 60%, 막 20% 이렇게 막 때려버리면 성장률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약 4%대까지 지금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엄청 피해보지만 한국은 또 이득 본다 말씀드렸죠. 이득 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기차 시장,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쪽에서는 한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그 수출 구조 보면 좀 특이하긴 하죠. 중국 있고 한국 있으면 한국이 주로 중국 쪽으로 중간재를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을 보면 대략 한 70%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중국은 중간재가 어떻게 돼요? 최종재를 수출하죠. EU나 미국 쪽에.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최종재 수출이 어떻게 되면서 줄면서 중간재 수출도 줄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한국이.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뭐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고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 뭐예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죠, 한국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다. 자, 바이든 대통령 때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됐죠?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했어요. 대미 수출 크게 증가. 이때 증가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 볼 때 그 적자국이에요. 한국 대상 봤을 때 적자국. 그래서 한국이 적자국에 해당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10위권이었다가 지금 7위까지 상승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 지금 적자액이 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그 FTA, 한미 FTA 체결을 다시금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한국이 엄청나게 좀 돈을 벌어가니까, 미국 대상으로. 반면 트럼프 일기 때 일기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미 수출이 줄었습니다. 감소. 따라서 앞으로 2기일 때도 대미 수출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역시 아까 얘기한 보편관세를 부과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치는 첫 번째 가장 기본은 한미 FTA를 재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FTA 재협상. 이렇게. 2017년도에도 트럼프 이길 때도 재협상 했었죠, 공식적으로. 근데 이번에 제2기 때 다시 한번 재협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통사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계속 언급되는 게 뭐예요? 반도체 관련 지원법,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이 미국으로 직접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공장도 많이 세우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구를 유치하는 하나의 일종의 리쇼어링 정책인데, 지금 이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 때이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겠나라고 좀 고민해요. 근데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보조금 정도는 감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조금 감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공장 막 세우고 있고, 각 그 주마다 그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회사들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되면서 되게 난감해진 건데, 실제 요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는 게, 실제 그 지역들이 공화당 쪽 그 지역들이래요. 그래서 실제 거기 있는 공화당 관련된 의원들은 요거에 대한 이제 폐지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은 축소 가능성이, 감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 감축법 관련된 보조금 이름이 뭐냐면 AMPC거든요. PC. 이게 우리말로 하면 생산 세액 공제. 좀 뭐한다? 생산하면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 이제 공장을 둬서 어떤 거를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를 생산하면 세금을 공제를 해주겠다. 이 제도인데 요거 자체가 줄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자체를 좀 없애기 어려운 게, 반도체 지원법이든 인플레 감축법이든 이게 원래 대상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근데 기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규제가 원칙이니까 지원법, 감축법 자체를 없애지는 않지 않을까. 대신 요 해당 보조금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이제 기업별로 가볼까요? 산업별로. 첫 번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반도체 하면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있고, SK 하이닉스 이런 대표 회사도 있는데, 삼성이 좀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죠. 자, 반도체 기업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일단 반도체 지원법 자체의 보조금 감축은 타격일 거다. 근데 지금 삼성과 가장 대비되는 반도체 회사 어디죠? TSMC 아니에요? 대만 회사? 이렇게. 근데 트럼프가 대놓고 TSMC를 비판했죠. 자, 우리 미국 기술 가지고 너네가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했기 때문에 오히려 TSMC를 뭔가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게 되면 삼성은 상대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제 TSMC는 무슨 회사예요? 파운드리 회사죠.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그냥 반도체 제조를 하는 회사예요. 제조회사. 근데 삼성은 파운드리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회사로서 반도체 자체를 기획도 하고 만들고 또 판매하고 다 하기 때문에 보통 종합 설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제 파운드리에 좀 집중한다 했는데, 이제 TSMC를 만약 미국 규제하게 되면 삼성도 파운드리 회사, 파운드리 만들 때, 그러니까 제조할 때 좀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략, 이제 생각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제 언급됐던 게 하나 있는데, 기사 보신 분들은 조선을 대놓고 얘기했죠. 조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조선업 좀 뭐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자마자 조선 관련된 이제 주가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선은 이제 선박하고 방산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배 만들 때 군함 있죠, 군함. 근데 군함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에서 그 태평양 쪽에
그 많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태평양 쪽에 있는 군함들을 보통 수리 같은 거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해주긴 해요. 관련해 돈을 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 군함 수리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조선업이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하나오션이에요. 하나오션. 얘네가 왜 주가가 많이 올라가냐면 미국 내에 있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인수. 어디 있냐? 필라델피아 쪽. 필라델피아를 안 가보셨죠? 어디 쪽에? 뉴욕 쪽이 뉴욕. 밑에 쪽. 여기 있는 이제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게 이제 조선 관련 회사다.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미국 내에 있는 군함을 수리, 뭐 보수, 건조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제 방산까지 되겠죠. 전쟁 물자. 선박, 방산이 크게 대박 날 거다. 그래서 뭐 지금 조선 관련된 하나오션은 주가가 지금 오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누가 대통령 되냐, 그 대통령 정책이 뭐냐, 어떻게 정책할 거냐, 어떤 멘트 했냐, 이거에 따라서 막 주가가 막 변하니까 이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있고 또 군함 말고 LNG 있어요. LNG. 자, 왜 나오죠? 요게? 자,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을 주장합니까? 친환경 폐기를 주장해요. 친환경은 약간 비판하죠. 이게 사기다.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이거 비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차가 타격봐요? 전기차 타격받겠죠? 근데 지금 또 이게 머스크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좀 영향 줄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기차 타격 받으면 전기차 관련 배터리도 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예전부터 트럼프는 화석 에너지를 강조하잖아요. 화석 에너지. 그래서 그중 하나가 뭐 LNG 말고도 원유도 있겠죠. 원유. LNG 있고 LPG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LNG가 왜 나오냐면 이게 이제 액화 천연가스로서 이걸 주로 이동할 때 배를 통해서 이동하거든요. 운반할 때.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고급 기술이 들어가서 이런 선박은 좀 가격대가 좀 다르대요. 그래서 향후 LNG 관련된 선박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LNG. 그래서 LNG를 잘 이제 선박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그 우리나라 조선 업체라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LPG도 마찬가지고.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막 친환경 강조하다 보니까 원유 자체 개발을 덜 한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다시 원유를 자주 쓰도록 한다면 원유 가격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대요. 유가 하락.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셀가스 이런 것도 좀 얘기해서 셀가스라는 거는 이렇게 안반이 있으면 지층에 요 밑에 이제 가스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뚫어가지고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뚫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뚫는 기술도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셀가스를 추출해서 또 원유로 쓰게 되면 그만큼 일반적 원유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철강은 어떻게 돼요? 철강. 타격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기 때 이미 한번 영향이 있었죠. 트럼프 1기 때 철강에 대해서 관세도 부과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강업 쪽은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아니겠어요 또? 자, 한국은 지금 대미수출 하는데 아까 이제 무관세라고 말씀드렸고요. 대미 수출 비중이 50%예요. 50%. 자동차 해외 수출 중에서 되게 높죠. 50%고 현대와 기아는 20%를 차지한대요. 20%. 미국 쪽으로. 그래서 지금 대미 수출 품목 보시면
품목 1위가 자동차예요.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인데 자동차도 cc로 나오잖아요. 엔진 크기 1500에서 3000cc 이게 1위고 3위가 역시 자동차인데 3000cc 이상 되는 거. 좀 큰 거죠. 2위는 뭘까요? 2위도 자동차 관련돼 있어요. 자동차 반도체 쪽이거든요. 반도체. 그래서 1, 2, 3위가 전부 다 자동차예요. 자동차 관련된 거. 근데 전부 다 뭐다? 무관세라고 무관세. 이렇게.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기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관세. 그러면 이제 자동차 수출도 줄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 기아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돼요? 현대 기아는 직접 미국으로 들어가서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 때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법 통해서 미국 내로 공장을 짓도록 유도했다면 트럼프는 이제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린 관세를 부과할 거야. 그럼 관세 부과하면 어쩔 수 없이 관세 부과 안 당하려면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로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관세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터리는요. 배터리 업체들. 우리가 배터리 업체 유명한 데 있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하고 뭐 SK 온 등등이 쭉 있죠. 근데 아까 분명히 트럼프는 뭐라 했어요? 친환경 정책을 비판하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줄 거예요. 근데 전기차 직접적 관련되는 게 뭐예요? 배터리죠, 배터리. 배터리 업체는 전기차의 약 80% 정도를 의존해요. 80%를 의존하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는 크게 타격을 받을 거다. 그러면 현대 기아 자동차 어떻게 돼요? 전기차는 타격받죠. 근데 현대 기아는 전기차 만들기 아니죠. 내연기관차. 보통 자동차의 뭐 기본 종류 보시면 가장 기본 엔진으로 보통 하는 거니까 이게 내연기관차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근데 한참 막 전기차 화제로 날리니까 요즘에 또 뜨는 게 뭐야? 하이브리드 차. 하이브리드는 엔진 플러스 배터리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타격받으면 전기차 쪽에서 그 자동차 회사들은 엔진 쪽이라든지 내연기관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로 움직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직접 타격받는 쪽 어디예요? 배터리죠, 배터리. 자, 배터리 업체는 지금 뭐 이거 트럼프 되자마자 주가가 막 또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2차 전지 쪽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타격받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전반적 영향을 주는 산업별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을 얘기했지만 지금 보고서들 보게 되면 한국 쪽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크게 영향받을 것이다라는 일반적 견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잘 대응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위에는 이제 정책 관련된 그런 분들이 정말 협상도 좀 잘해야 되고 지금 당장 미국 넘어가서 공화당 쪽 인사 만나면서 여러 가지 좀 로비도 해야 되고 정책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다시 재집권 저도 예상 못했거든요. 신문기사에서 맨날 해리스가 좀 될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국 여러 업체도 또 틀렸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될 거다라고 예측해서 미리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도 좀 안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실제 기업들이 그 트럼프 해리스 쪽에 엄청난 후원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에 더 줬냐 이거는 이제 뭐 잘 나오진 않았지만 뭐 트럼프보다 해리스에 좀 더 많이 준 기업들이라면 그 기업은 좀 타격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느 후보한테 더 많이 지원했는지에 따라서 추후에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들은
이렇게 좀 돌아가는 어떤 현상을 좀 매번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지금 가장 재테크하신 분들은 이제 금리 영향을 좀 고민할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트럼프 2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추후에 이제 내년부터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